안녕하세요. 끌림 커넥터입니다. 오늘 준비한 책은 안드레아스 모리츠 지음의 암은 병이 아니다입니다. 책을 읽기 전 지은이 안드레아스 모리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유르베다 의학과 홍채 진단법 등의 대체의학 전문가이자 베스트셀러 작가이다. 1954년에 독일에서 태어난 그는 어렸을 때부터 심각한 질병들과 맞서 싸우면서 자연스럽게 식이요법, 영양학, 그리고 여러 가지 자연치유법을 접하게 되었다. 덕분에 20세가 되었을 때는 홍채 진단법과 식이영양학에 대한 공부가 끝나 있었다. 1981년에는 인도에서 아유르베다 의학을 배우기 시작하여 1994년에 뉴질랜드에서 자격증을 갖춘 아유르베다 의학 전문가가 되었고, 이후 미국에 거주하면서 대체의학 연구와 집필 활동에 전념하고 있다. 모리츠는 단순히 질병의 증상을 치료하는 데 만족하지 않고 질병의 근본적인 원인을 이해하고 치유하는 것을 자신이 평생에 걸쳐 해야 할 일로 받아들였다. 그는 거시적 접근 방법을 이용하여 종래의 의학적 접근법이 소용없는 여러 불치병에서 큰 성공을 거두었다. 또한 그는 우리의 몸과 마음을 치료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의 의식을 연구하는 데 오랜 시간을 투자했다. 이 같은 연구를 바탕으로 10여 권에 이르는 대체의학 관련 서적을 펴냈다. 이 책은 일반적인 암 치료법이 왜 위험한지, 암이 생기는 진짜 원인은 무엇인지, 그리고 치유를 방해하는 것들을 어떻게 몸이 스스로 제거할 수 있는지 알려준다. 암은 여러분의 생명을 위협하는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의 생명을 구하려고 애쓰는 존재다. 암이 무엇인지에 대한 우리의 잘못된 인식을 바꾸지 않는다면 두 사람 중 한 명꼴로 생명의 위협을 받는 일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이 책은 암으로 인해 수동적인 피해자가 되기보다는 능동적으로 자신을 치유하고자 하는 사람들, 그리고 질병 있는 몸을 건강한 몸으로 바꾸고 싶은 모든 사람들을 위한 저자의 특별한 선물이다. 암이란 무엇인가?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의료 모델에 의하면 암이라는 것은 한 가지 공통적인 특징, 즉 비정상적인 세포들이 통제를 벗어나 성장하고 전이되는 특징을 공유하는 100여 개의 서로 다른 질병들의 무리를 설명하는 일반적인 용어다. 우리 몸은 원래 필요할 때마다 세포들을 자연스럽게 증식시킨다. 예를 들어 근육 운동을 하거나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근육이 커지고 있다는 걸 잘 알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몸의 근육의 힘이 더 필요해서 만들어내는 이러한 세포 조직들을 비정상적인 성장이나 종양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하지만 더 많은 세포가 필요한 분명한 이유가 없는데도 세포가 분열을 시작한다면 그것들은 과도한 조직 덩어리이므로 종양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종양이 악성인 경우 의사들은 이를 악성 종양이라고 부른다. 암이 발생하는 근본 메커니즘이 알려지지 않고 제대로 다뤄지지 않는 한 암은 영원히 수수께끼의 질병으로 남을 것이다. 암은 이른바 몸 안에 내분이 일어난다는 자가면역 질환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는 이상한 현상이다. 이것은 진실과 한참 동떨어진 말이다. 사람의 몸은 가능한 한 오랫동안 삶을 지속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심지어 세포사멸 유도 유전자라는 것도 단 한 가지의 목적을 갖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 몸을 자멸로부터 보호하는 것이다. 세포사멸 유도 유전자는 세포의 정상적인 수명이 다했을 때 세포가 죽도록 유도함으로써 새로운 세포가 그 자리를 대신할 수 있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
우리 몸이 스스로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나가도록 설계되어 있다면 갑자기 추가로 세포 조직의 성장을 허락하여 스스로를 죽음의 위험에 노출시키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것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 행동이다. 암의 진정한 치유법을 찾는데 가장 큰 장애물은 현대의학의 암 치료법이 우리 몸은 때때로 스스로를 파괴하려 한다는 잘못된 가정을 기반으로 만들어졌다는 점이다. 의학을 배우는 학생들은 병이 진행되는 메커니즘을 이해하도록 훈련받지만 병이 발생하는 근본 원인에 대해서는 깜깜한 어둠 속에 방치되어 있다.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피상적으로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질병이라는 것은 무언가 파괴적이고 몸에 해로운 것으로만 보인다. 그러나 좀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면 똑같은 질병이지만 그것은 몸이 스스로를 정화하고 치유하려는 노력이며 최소한 스스로의 생명을 유지하려는 시도다. 의학 교과서들이 질병의 진정한 원인에 대한 통찰력을 거의 제공하지 않으므로 오늘날 의사들 대다수가 우리 몸이 자기 파괴적이고 심지어 자살을 시도하려는 능력이나 경향이 있다고 믿는 것도 이해하지 못할 일은 아니다. 그들은 스스로가 미신을 믿지 않으며 객관적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어떤 세포가 갑자기 고장나기로 결심하고 악성이 되어 무차별적으로 몸 안의 다른 세포들과 장기들을 공격한다는 말은 무심코 받아들인다. 의사들과 그의 환자들은 이 같은 주관적이고 근거 없는 믿음을 바탕으로 둘 다 몸으로부터 몸을 보호하려는 시도에 사로잡힌다. 이처럼 반박할 여지가 없는 진실처럼 보이는 개념들에도 불구하고 그것들 중 어느 것이라도 실제로 우리 몸이 스스로 파괴하려 하거나 파괴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암이 사람을 죽인 적은 한 번도 없다고 내가 말한다면 그것이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일일까? 암세포의 지혜. 암세포는 악성 질병이 진행되는 단계의 일부분이 아니다. 암세포가 몸 안에서 다른 곳으로 퍼져나갈 때 우리 몸의 생체 기능을 방해하거나 건강한 세포를 감염시키고 자신들의 주인을 없애는 것이 그들의 의도이거나 최종 목적은 아니다. 암세포가 몸속을 돌아다니면서 무차별적으로 새로운 암세포 덩어리들을 만든다는 가설은 전혀 검증된 바가 없다. 그보다는 새로운 암세포 덩어리들이 처음에 생긴 암세포와 똑같은 이유로 성장한다는 것이 옳은 말일 것이다. 어떤 세포도 늙거나 못쓰게 되지 않는 이상 자기 파괴를 목표로 삼지 않는다. 다른 세포들처럼 암세포 역시 몸이 죽으면 자신들과 함께 죽는다는 것을 알고 있다. 대부분의 의사들과 환자들이 몸을 파괴하기 위해 암세포가 생겨났다고 믿는다 해서 실제로 암세포가 그런 의도나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악성 종양은 점진적인 파괴의 원인도 아니고 우리 몸을 죽음으로 이끄는 원인도 아니다. 암세포에는 무언가를 죽이는 능력이 조금도 없다. 여러분이 만약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에게 암이 어떻게 사람들을 죽이는지 아느냐고 물어본다면 여러분은 아마도 명확한 대답을 하나도 얻지 못할 것이다. 똑같은 질문을 의사들에게 해도 더 나은 대답이 나오지는 않을 것이다. 암은 아무도 죽이지 않는다고 대답해주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것이다. 여러분이 전에 들은 말과는 달리 우리 몸의 장기나 몸 전체를 죽음으로 이끄는 것은 지속적으로 영양분과 생명력이 모자란 세포 조직이 쇠약해지기 때문이다. 장기를 구성하고 있는 세포에 필수 영양소의 공급이 급격히 감소하거나 중단되는 것은 기본적으로 암세포가 생겨났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가 아니라 실제로는 암세포가 생겨나는 가장 큰 원인이다.
분명히 암세포는 무산소성 환경에서도 살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정상적인 건강한 세포에 유전적 돌연변이가 발생하여 생긴 세포라고 할 수 있다. 다른 말로 하면 일단의 세포들에게서 산소를 빼앗았을 때 일부 세포들은 죽겠지만 나머지 세포들은 어떻게 해서든 자신들의 유전적 소프트웨어를 변형하여 가장 기발한 방식으로 돌연변이를 일으킨다. 그러면 세포들은 산소 없이도 생존할 수 있고 자신들에게 필요한 에너지의 일부를 세포대사 노폐물과 같은 것에서 끌어내는 방법에 적응할 것이다. 일반적인 미생물들의 행동과 비교하면 암세포가 발생하는 현상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세균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하나는 호기성 세균이고 다른 하나는 혐기성 세균이다. 전자는 살아가는데 반드시 산소가 있어야 하는 세균이고 후자는 무산소 조건에서 살아가는 세균이다. 우리 몸 안에는 세포보다 더 많은 수의 세균이 있기 때문에 이를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호기성 세균은 산소가 많은 환경에서 잘 자란다. 이 종류의 세균들은 우리가 음식물을 소화시키고 비타민 B와 같은 중요한 영양 성분들을 합성할 때 도움을 준다. 이와 반대로 혐기성 세균은 산소가 부족한 환경에서만 잘 자란다. 이 종류의 세균들은 노폐물과 몸 안에 쌓인 독성 물질, 그리고 죽거나 폐기된 세포들을 분해하는 역할을 한다. 미생물과 감염의 놀라운 역할. 과도한 노폐물이 쌓여서 분해가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든 파괴적인 세균이 엄청난 수로 자연스럽게 늘어난다. 우리 몸의 세포의 수보다 더 많은 수의 세균이 있는 이유를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대부분의 세균은 몸 안에서 만들어지고 상대적으로 적은 수의 세균이 몸 밖에서 몸 안으로 침투한다. 우리 몸은 혈액이나 세포 속에 있는 아주 작고 쉽게 파괴할 수 없는 콜로이드 안에서 세균을 배양하기도 한다. 세계에서 가장 독창적인 의학 연구가 중 한 사람인 프랑스의 앙투안 베샹 교수는 이와 같이 매우 작은 세포 속 화합물을 마이크로지마라고 명명했다. 독일의 과학자 귄터 엔테르라인 박사는 1921년과 1925년에 이 연구와 관련된 논문을 발표했는데 그는 이것들을 프로티트라고 불렀다. 프로티트는 혈액과 세포 속에 있는 작은 구체인데 간단한 현미경으로도 쉽게 관찰할 수 있다. 이러한 구체 혹은 콜로이드들은 쉽게 파괴할 수 없고 심지어 몸이 죽은 후에도 살아남을 수 있다. 다형태성이라고 알려진 현상에 의하면 이 프로티트들은 혈액이나 세포 환경 조건이 변하면 스스로 형태를 바꾼다. 세포가 놓여있는 환경이 산성화되고 독성이 늘어나면 프로티트들은 몸이 제거하지 못하는 죽은 세포나 독소 그리고 신진대사에 의한 노폐물들을 파괴하거나 제거하는 역할을 하는 미생물로 변한다. 죽거나 약해진 세포들과 기타 노폐물들을 더 많이 파괴해야 할 때가 되면 프로티트들은 바이러스가 되었다가 결국에는 곰팡이류로 변한다. 발톱이나 발에 생긴 곰팡이가 얼마나 제거하기 어려운지는 여러분도 잘 알 것이다. 곰팡이는 죽은 유기물을 좋아한다. 발가락이 반쯤 부패하거나 죽은 조직들로 막혀 있을 때 실제로 우리 몸은 발에서 생명력이 사라진 부분들을 분해하기 위해 점점 더 많은 곰팡이를 만들어내거나 혹은 끌어들인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암세포에는 모든 종류의 미생물들로 가득 차 있다. 그것들이 바이러스가 아니라면 어떻게 세포 속으로 들어있는지 대증요법 의학으로는 정확히 설명할 수 없다. 대부분의 의사들은 이 미생물들이 외부에서 들어왔을 것이라고 추측하는데 이러한 추측은 검증된 적이 없다.
뛰어난 과학자인 배샹 교수와 엔테르라인 박사가 증명한 것처럼 이러한 밀생물들은 몸이 스스로 제거할 수 없는 독성 노폐물들이 존재하는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세포 안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이 미생물들은 쇠약해지거나 영양 결핍 상태에 있는 다른 세포 조직에 달라붙는다. 이 미생물들의 역할은 손상을 입었거나 쇠약해진 세포들을 분해하는 것이다. 이러한 세균 활동은 일반적으로 감염이라고 알려졌다. 그러나 암과 마찬가지로 감염은 질병이 아니다. 오히려 세포 조직이나 림프계 혹은 혈액에 쌓인 독성 노폐물들로 야기되는 질식과 중독을 피하기 위한 우리 몸과 미생물들의 정교한 협력이다. 여러분이 만약 음식물 쓰레기들을 집안 한 구석에 쌓아둔다면 파리나 세균들이 모여들어 악취가 진동할 것이다. 하지만 악취의 원인으로 파리나 세균들을 비난할 수는 없다. 그것들은 그저 음식물 쓰레기들을 처리하려고 하는 것뿐이다. 마찬가지로 건강하지 못한 세포에 모여들거나 혹은 만들어진 미생물들이 문제의 원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것들은 문제에 대한 하나의 해결책이다. 주변을 깨끗이 하고 제대로 된 영양분을 공급하는 자연스러운 접근법으로 적절히 대응한다면 감염은 실질적으로 호기성 세포가 유전적 돌연변이를 일으켜 암세포가 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암과 감염은 모두 동일한 근본 원인을 공유하고 있다. 그 때문에 수두와 같은 대표적인 감염으로 고통을 겪는 상당수의 암 환자들이 완치에 이르는 경우가 많고 나중에 보면 감염이 사라지면서 동시에 암세포도 깨끗이 사라진 것을 발견하게 된다. 지난 100여 년간 이루어진 150개가 넘는 연구에 의하면 세균성 감염, 곰팡이 감염, 바이러스 감염, 혹은 기생충 감염 이후에는 암세포의 자발적인 축소가 일어났다. 발열이 진행되는 동안 종양들은 말 그대로 종말을 구하고 림프계와 다른 배설기관 등을 통해 암세포가 지체 없이 제거되었다. 그 같은 주요 감염이 진행되는 동안 몸속에 있는 상당량의 독성 노폐물이 분해되거나 제거되었다. 이는 또한 산소가 부족한 세포에 산소가 도달할 수 있도록 해준다. 암세포는 산소와의 접촉이 일어나면서 죽거나 다시 정상세포로 돌아가는 돌연변이를 일으킨다. 따라서 이러한 환자들에게는 종양이 있을 이유가 더 이상 없으므로 암세포의 자발적인 축소가 일어난다. 어떤 경우에는 달걀만큼 큰 뇌종양이 이 같은 방식으로 24시간 만에 없어지기도 했다.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는 환자들에게 통용되는 것처럼 감염과 그로 인한 발열을 억제하는 일반적인 접근법은 의료과실 행위이고 자연이 자신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그냥 내버려 두기만 했어도 살릴 수 있는 수백만 명의 생명을 앗아간 책임이 여기에 있는 것이다. 미생물은 암의 원인이 아니다. 감염과 관련 있는 미생물들은 신체가 불결하거나 노폐물이 쌓였을 때 혹은 조직 손상이 이미 발생했을 때만 활성화되고 전염성을 갖는다. 이것은 그 미생물이 세균이든 바이러스든 혹은 그것들이 몸 안에서 만들어졌든 외부 환경에서 들어왔든 항상 적용되는 사실이다. 파괴적인 미생물들은 깨끗하고 순환이 잘 되며 산소가 풍부한 환경에는 관심이 없다. 처리해야 할 것도 없고 몸을 보호하기 위해 어떤 면역 반응도 보여줄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건강한 몸에는 해로운 세균이 세포 조직에 들어와도 전혀 해롭지 않다. 산소에 노출된 바이러스는 금방 죽기 때문에 산소 공급이 잘 되고 있는 세포에서는 당연히 바이러스가 세포핵을 뚫고 들어갈 수 없다. 또한 산소 공급이 아주 잘 되고 있는 세포는 인터페론과 같은 강력한 항바이러스성 물질을 만들어낸다.
만약 어떤 이유로 바이러스가 세포와 접촉했는데 그곳의 존재가 몸에 이롭지 않다면 그 바이러스는 세포의 방어 메커니즘이나 일반 면역 체계에 의해 죽을 것이다. 현재 우리 몸의 최대 관심사가 그것이 아닌 이상 바이러스는 세포가 암세포로 돌연 변이를 일으키도록 도와주지 않는다. 우리는 이를 자기 파괴 행위로 잘못 이해하는 함정에 빠져서는 안 된다. 현 시점에서는 암이 질병이 아니고 다른 모든 방어 수단이 실패했을 때 나타나는 생존 메커니즘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상기하는 것이 중요하다. 작은 먼지에서 거대한 우주의 복잡한 성단에 이르기까지 모든 창조물에는 심오한 목적과 의미가 있다. 많은 과학자들과 의사들이 자연을 일관성 없는 행동을 하는 무질서한 존재로 여기기를 좋아하지만 그것이 실제로 자연이 혼돈스럽거나 예측할 수 없다는 의미는 아니다. 암은 소위 전문가들이 그렇게 믿도록 만든 것처럼 혼돈스러운 것이 아니다. 암에도 바이러스나 세균과 마찬가지로 많은 목적과 의미가 있다. 바이러스는 세포가 무산소성이 되려 할 때에만 세포핵을 감염시킨다. 그러므로 암세포에서 바이러스의 흔적을 찾을 수 있다고 해서 바이러스가 암의 원인임을 증명하는 것은 아니다. 사실 바이러스는 우리 몸이 죽는 것을 막으려고 애쓴다. 그것들은 우리의 몸을 위해 우리 몸에서 만들어졌다. 약한 세포나 악화 중인 세포의 누적된 독성 노폐물 때문에 손상된 우리의 몸이 더 큰 손상을 입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해 자신들의 프로티트 콜로이드를 박테리아나 바이러스 혹은 곰팡이로 변형시키는 것은 매우 정상적인 행동이다. 세균을 죽이는 약으로서 수도와 같은 감염을 억제하면 미생물들의 수가 크게 줄어든다. 하지만 몸에서 암을 유발하는 독성 물질을 제거하는 면역 반응을 활발하게 하는 데 필요한 것이 바로 이 미생물들이다. 현대의 백신 프로그램들은 오늘날 전 세계에서 백신을 접종받은 사람들에게서 정상적인 면역력이 현저히 약화된 데 대해 큰 책임이 있다. 백신을 접종하면 우리 몸이 감염성 질병에 대해 진짜 면역력을 키우려는 노력을 하지 않게 된다. 사실은 모든 백신이 면역 체계를 크게 약화시킨다. 예를 들어 자궁경부암을 예방하는 새로운 백신은 단순히 우리 몸이 독성 물질을 다른 곳으로 옮기도록 유도할 뿐이다. 이것은 겉으로는 적들이 죽고 몸이 치유되어 안전한 것처럼 보이게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 그러한 마법의 탄환을 이용하여 일시적으로 증세를 없애는 것은 장기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이러한 치료는 증세를 빠르게 호전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몸이 파괴적인 미생물들의 도움을 받아 마치 핵 폐기물처럼 몸에 쌓인 유독성 노폐물을 분해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다. 몸속에 쌓인 유독성 노폐물과 죽은 세포의 잔해들은 시한폭탄에 비유할 수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째깍거리는 소리를 듣고 싶어 하지 않는다. 그들은 현실을 외면한 채 어떻게든 문제가 저절로 해결되기를 바란다. 하지만 째깍거리는 소리 때문에 너무 불안해지고 두려움을 느끼게 되면 의사를 찾아가는데 이는 폭탄을 그대로 놔둔 채 째깍거리는 시계만 박살내는 것이다. 따라서 폭탄이 터지는 것은 시간 문제일 뿐이고 바로 지금 그 시계가 사라졌기 때문에 앞으로 폭탄이 터질 것을 경고하는 장치가 없어진 것이다. 이와 달리 우리 몸이 파괴적인 미생물들의 도움을 받도록 허용한다면 시한폭탄의 내관을 제거할 뿐만 아니라 폭탄까지 해체할 것이다. 이러한 미생물들에게서 나오는 독성 분비물은 잠재적인 암 발생에 대항하여 면역 체계가 선제 공격을 하도록 촉진한다. 암세포가 저절로 축소되는 현상은 결코 기적이 아니다.
단순한 감기나 독감 같은 것에 감염됨으로써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시한폭탄의 뇌관을 제거하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서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 이것이 의학적 개입 없이도 모든 암의 95%가 발병했다가 저절로 사라지는 이유다. 현재의 통계 자료에 의하면 방사선 치료나 항암 화학요법 혹은 수술과 같은 억제적인 방법으로 암을 치료하는 것은 암이 완치될 확률을 28%에서 7% 이하로 떨어뜨린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의학적 치료는 암 환자 10만 명당 최소한 2만 1,000명의 죽음에 대해 책임이 있다. 그 2만 1,000명은 아무런 치료도 받지 않았으면 회복되었을 수도 있는 사람들이었다. 미국 암학회는 2008년에 암 사망률을 추정하면서 미국에선 남성과 여성을 합쳐 56만 5,650명이 암 때문에 사망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는 2007년에 비해 6,000명이 늘어난 수치다. 가장 선진국이면서 전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인 의료 시스템을 갖춘 나라에서 이러한 추세가 나타난다는 것은 지금과 같이 증세를 치료하는 데 집중된 접근법이 결점이 아주 많을 뿐 아니라 이미 실패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보여준다. 유해 활성산소. 이제 우리가 실제로 암의 근본 원인을 제거하는 데 집중한다고 생각해보자. 우리는 결국 암이 실제로는 위협적인 질병이 아니고 그동안 우리가 믿어왔던 것처럼 죽음의 질병이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모든 사람들이 유해 활성산소에 대해 말하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은가? 대부분의 암과 다른 질병들의 배후에 그것들이 있다는 게 사실일까?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우리는 비타민C와 같은 황산화물을 이용하여 그것들을 제거하는 것 외에 어떻게 하면 그것들의 공격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방어할 수 있을까? 활성산소는 산화력이 매우 강한 산소 분자들이다. 이것들은 철이 녹쓰는 것 혹은 지방이 산패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또한 이것들은 플라크가 쌓여 막힌 동맥에서도 발견된다. 많은 연구자들이 활성산소가 암세포의 발생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믿고 있다. 하지만 세균과 마찬가지로 활성산소는 부당하게 나쁜 평판을 들어왔다. 활성산소는 이미 오래전 지구가 태어날 때부터 존재해왔다. 정확히 100년 전에는 8,000명 중 1명꼴로 암세포가 생겼는데 왜 그것들이 이제 와서 2명 중 1명꼴로 암세포가 발생하도록 하겠는가? 전보다 더 간절하게 우리를 산화시켜 죽이려고 활성산소가 지난 100년 동안 훨씬 더 활성화되었을까? 대답은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활성산소는 이미 약해지거나 잠재적으로 우리 몸에 해로운 것들만 산화시키고 파괴한다. 그들은 절대로 건강하고 활력이 넘치는 세포 조직을 공격하지 않는다. 하지만 쓸모가 없어지고 우리 몸의 생리적인 균형에 임박한 위협이 되어 곧바로 파괴해야 할 어떤 것이 있는 곳에 자연스럽게 나타난다. 평상시에는 우리 몸의 림프계에서 아무 문제 없이 정상적으로 제거되는 약해지거나 낡은 세포들과 축적된 대사 노폐물들이 세포 조직 내에 갇히고 활성산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 위험한 상태가 된다. 활성산소의 활동이 증가하고 감염성 세균들이 퍼지는 것은 특히 몸의 면역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할 때 우리 몸이 스스로 정화하고 배출하려는 노력의 차선책이다. 따라서 활성산소나 세균들 중 어떤 것도 질병이나 노화의 원인으로 여길 이유가 없다. 병이 생기는 것은 실제로는 치유 메커니즘이고
노화는 몸 안이 막혔던 곳이 호전된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활성산소는 질병과 노화에 유용한 효과로 여겨야 한다. 의학적 개입을 통해 감염이 자주 예방되거나 억제될수록 간과 신장의 기능은 더욱더 약해지고 마찬가지로 면역체계, 림프계, 그리고 소화기관들 역시 몸의 세포 조직들에 해롭거나 유독한 물질들이 쌓이지 않도록 하는 기능이 약해진다. 감염뿐만 아니라 활성산소도 몸 안에 축적되는 노폐물과 손상을 입거나 약해진 세포들을 청소하고 제거하는 역할을 한다. 통증 역시 치유에 도움을 준다. 통증은 단지 우리 몸이 손상을 입은 조직을 복원하고 스스로를 정화시키는 일을 포함한 치유 반응에 적극 관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일 뿐이다. 따라서 약으로 통증을 억제하는 것은 우리 몸 내부에서 일어나는 의사소통과 치유 메커니즘을 방해하는 것이고 실제로는 통증을 더 깊게 연장하는 것이며 결국 그런 기능들을 질식시켜버린다. 암은 그러한 고통스럽고 부자연스러운 상황을 다루는 자연스러운 결과다. 돌연변이 유전자는 암을 일으키지 않는다. 암세포는 산소 의존적인 정상세포가 산소가 부족한 환경에서 유전적으로 재프로그램된 것이다. 세포의 유전 지도를 갖고 있는 건강한 세포액이 왜 갑자기 산소에 대한 의존을 포기하고 스스로 암세포가 되기로 결심하는 것일까? 이것이야말로 암을 둘러싼 매우 복잡한 미스터리의 핵심을 찌르는 간단한 질문이다. 이 미스터리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암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바꿔야 한다. 암이 치명적인 약이나 방사선 치료 혹은 수술을 통해 멈추게 하거나 늦추지 않는 이상 온몸에 무차별적으로 퍼져 생명을 위협하는 공격적인 질병이라고 믿는다면 만족스러운 대답을 찾기 어려울 것이다. 원인과 결과의 법칙이 모든 자연현상에 적용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왜 암만 비정상적인 원인에 의한 자연현상인가 하는 것에 대한 의문을 품어야 할 것이다. 근본 원인을 제거하지 않은 채 암이 마치 질병인 것처럼 치료하는 행위는 나쁜 치료 혹은 잘못된 치료로서 의료 과실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 접근법이 잠재적으로 대부분의 암 환자들에게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해 왔다는 사실은 이제 명확하다. 현재의 의학적 접근법은 암 발생률과 암에 의한 사망률을 줄이는 대신 실제로는 그 둘을 증가시키는 데 기여하는 방향으로 암을 다뤄왔다. 악성세포의 유전적 설계도는 우리 몸의 다른 정상세포에서 있는 것과 동일한 원래의 유전적 설계도를 조정하여 정렬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하지만 악성세포의 유전자는 어느 날 갑자기 잘못 정렬되도록 결심하거나 자원한 것이 아니다. 유전적 설계도는 세포의 주변 환경이 변하기 전에는 원래의 설계도를 수정하거나 잘못 정렬되도록 하는 어떤 행동도 하지 않는다. 미국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DNA-PK와 P53이라는 유전자는 우리 몸의 손상된 세포를 수리하는 핵심 유전자다. 그것들이 온전한 상태에 있을 때는 세포가 안전하지만 둘 중 하나라도 잘못되면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세포가 분화되고 수가 늘어난다. 정상적인 상태일 때 DNA-PK는 손상된 유전자를 수리한다. 하지만 악성세포 또한 항암 치료에 의해 손상된 세포를 스스로 수리하는데 DNA-PK의 힘을 이용할 수 있다. 그렇게 하면 이 세포들의 항암 치료에 대한 내성이 생기는데 이것이 또한 항암 화학요법과 방사선 치료와 같은 현대의학의 암 치료법이 왜 그토록 많이 실패하는지를 설명해 준다.
항암 치료가 과격해지거나 강력해질수록 암세포 역시 더 잔인해지고 강력해진다. 물론 그 결과는 암 환자의 생존 가능성을 크게 떨어뜨리는 것이다. 그것은 마치 사자나 물소를 공격하는 것과 같은데 여러분이 거칠게 공격할수록 그 짐승들은 더욱더 난폭해진다. 마찬가지로 항생제로 세균을 반복적으로 공격하면 이 세균들은 의학적 치료에 대한 저항성이 생긴다. 그 결과로 항생제에 내성이 생긴 치명적인 세균을 배양하는 것으로 이어지는데 이렇게 항생제에 내성이 생긴 세균이 가장 많은 곳은 항생제가 자주 사용되고 면역 체계가 악화된 사람들이 있는 병원이다. 그러므로 병원은 지구상에서 가장 위험한 장소라고 할 수 있다. 한편 P53은 손상을 입은 세포가 세포 증식을 하거나 암세포를 만들지 않도록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신호체계 역할을 한다. 암세포의 약 80%는 이 강력한 유전자가 변이되어 생기는 것이다. 하지만 암 연구의 초점은 어떤 종류의 유전적 돌연 변이가 발생했는지가 아니라 그러한 변이를 일으킨 원인이 된 몸의 변화에 맞춰져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하지만 유전자는 아무 이유 없이 변이를 일으키지 않는다. 그것들은 세포 환경이 악화되어 어쩔 수 없는 경우에만 돌연 변이를 일으킨다. 암, 기발한 구조대. 그렇다면 어떤 종류의 극한 상황이 건강한 세포로 하여금 원래의 유전적 설계를 버리고 산소를 사용하지 않도록 강요하는 것일까? 대답은 놀라울 정도로 간단하다. 바로 산소의 부족이다. 정상적인 세포는 산소와 글루코스를 결합하여 필요한 에너지를 만들어낸다. 세포의 돌연 변이는 산소가 부족하거나 전혀 없는 환경에서만 일어난다. 산소가 없을 때 세포는 필요한 에너지를 충족하기 위해 다른 방법을 찾는다. 에너지를 얻기 위한 두 번째의 효율적인 선택은 발효를 통한 것이다. 혐기성 세포는 신진대사 노폐물이 많이 쌓여 있는 곳에서 잘 자란다. 이러한 세포들은 신진대사 노폐물이나 젖산의 발효를 통해 에너지를 얻을 수 있다. 이는 굶주린 동물이 자신의 배설물을 먹는 것과 비슷하다. 암세포는 젖산을 재사용함으로써 두 가지 효과를 얻는다. 즉 스스로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얻고 건강한 세포 주변에 있는 잠재적 위험 요소인 노폐물들을 제거한다. 암세포가 세포 환경에 있는 젖산을 제거하지 않으면 매우 강한 산성 물질이 쌓여 치명적인 산성혈증을 유발하는데 이것은 매우 높은 산도로 인해 건강한 세포가 파괴되는 조건이다. 젖산 대사를 하는 종양이 없으면 젖산이 혈관벽에 구멍을 뚫을 수 있고 그 구멍을 통해 다른 노폐물이나 오염물질이 혈류 속으로 침투할 수 있다. 그로 인해 폐혈증을 유발하고 심하면 사망할 수도 있다. 몸은 이처럼 암을 매우 중요한 방어 메커니즘으로 여기고 있으며 심지어 암세포가 자신에게 필요한 포도당을 더 많이 공급받고 살아남아 몸의 여러 곳으로 퍼져나갈 수 있게 하기 위해 새로운 혈관이 자라도록 만들기도 한다. 몸은 암이 죽음의 원인이 아니고 오히려 쇠약해진 장기가 몸 전체의 죽음을 불러오기 전까지 최소한 얼마 동안이라도 몸 전체의 죽음을 막아준다는 것을 알고 있다. 암의 방아쇠가 적절히 통제되었다면 이런 사태까지 이르지는 않았을 것이다. 암은 질병이 아니다. 그것은 몸이 이용할 수 있는 최후의 생존 메커니즘이다. 암은 다른 자기 보호수단이 모두 실패했을 때에만 몸을 통제한다. 진정으로 암과 그것이 보여주고 있는 삶을 치료하려면 우리는 자신의 세포 중 일부가 스스로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성장하는 것이 허용될 때 우리의 몸이 하는 일은 몸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것이라는 사실을 이해해야 한다. 암은 몸이 스스로를 파괴하려 한다는 것을 드러내는 신호가 절대 아니다.
끝맺는 말, 암의 근본 원인을 치유하라. 내가 이 책을 쓴 목적은 암이 무엇인가에 대해 자연의 법칙이 갖고 있는 지혜와 목적을 반영하는 다른 시각을 제공하기 위해서였다. 자연 법칙의 건설적인 힘은 중요하고 상식적인 이유가 지배하는데 자연 법칙의 파괴적인 힘도 마찬가지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성장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고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우주도 이미 오래전에 사라졌을 것이다. 아무리 보잘것없이 보여도 모든 것에는 저마다의 의미가 있다. 꽃이 떨어지면 사과가 자란다. 암이 생긴 목적과 의미를 찾을 수 있다면 그것을 치유할 방법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이 책에서 내가 약속하는 것의 전부다. 중요한 것은 암의 배후를 추적하여 그 원인을 찾아내는 일이다. 암의 배후에는 여러 겹의 원인과 결과들이 있다. 암의 근본 원인은 두려움이다. 스스로 좋은 사람이 아니라는 두려움, 다른 이들로부터 버림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 상처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 타인에게 상처를 입히는 것에 대한 두려움, 사랑에 대한 두려움, 사랑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실망감에 대한 두려움, 성공에 대한 두려움, 실패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음식에 대한 두려움, 실망을 안겨주는 것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인생과 존재에 대한 두려움이 바로 그것이다. 이 모든 두려움들은 단지 미지의 것에 대한 두려움이 여러 갈래로 뻗어나온 것일 뿐이다. 미지의 것에 대한 두려움은 여러분이 마음 먹는다고 해서 없앨 수 있는 유형의 존재가 아니다. 여러분은 종종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것을 겉으로 드러낸다. 부정적 기대는 자성적 예언이다. 이러한 예언이나 기대가 충족되었을 때 여러분은 마치 자신에게 아무런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것처럼 어떻게 해도 그 일이 일어났을 것이라는 생각을 갖게 된다. 하지만 여러분은 항상 무엇인가를 선택한다. 설령 그렇게 느껴질지라도 여러분은 절대로 누군가의 혹은 무엇인가의 피해자가 아니다. 이것이 핵심이다. 여러분은 스스로 피해자라고 느낄 때만 피해자가 될 수 있다. 우리는 종종 잠재의식의 계획에 따라 두려워하는 것을 만들어내지만 우리가 마음먹기에 따라 언제든 그 계획을 바꿀 수 있고 우리가 사랑하는 것을 만들어낼 수 있다. 암을 치유하려면 먼저 여러분의 몸이 스스로에게 어떤 해도 입힐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가슴속 깊이 이해해야 한다. 그것은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 긍정의 눈으로 바라보면 악성 종양이 생기는 것과 같은 인생의 어떤 부정적인 상황도 긍정적인 마음으로 바라보는 능력이 생길 것이다. 이처럼 안으로부터의 생각을 바꾸면 곧바로 미지의 것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낼 수 있다. 상처나 질병이 여러분에게 예를 들어 스스로 나약하고 무능하거나 불안하다고 느꼈던 인생의 어느 부분을 단련시켜주는 것과 같은 혜택이 될 수 있다고 받아들이는 순간 여러분은 곧바로 그것들과의 교감을 시작할 수 있다. 인생의 숱한 문제들과의 교감은 여러분의 에너지와 감정이 그 안으로 흘러들어가 자발적인 치유를 가로막는 감정의 장벽을 무너뜨릴 것이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생명력이 없으면 치유가 일어나지 않는다. 여러분의 자아가 부재하면, 즉 여러분이 자신의 자아를 몸과 몸이 처한 공경이나 질병으로부터 분리시켰을 때는 여러분의 몸에 생명력이 존재하지 않는다. 여러분이 몸에 생긴 질병을 적으로 여기거나 심지어 여러분을 죽인다고 생각하는 순간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진다. 몸에 대한 두려움을 느낄 때마다 여러분은 몸으로부터 스스로의 자아를 보호하려 하거나 혹은 몸을 상대로 싸움을 벌이게 된다. 어떤 경우든 몸으로부터 이 같은 강한 소외감을 느끼면
몸 안의 모든 세포들로부터 생명력을 뽑아낸다. 그러면 여러분의 세포들은 보호 모드나 전투 모드에 돌입하는데 이것이 소위 말하는 투쟁 도피 반응이다. 이런 이유로 세포들의 생명력이 소진되고 이것이 세포들 스스로 성장하거나 치유하고 재생하는 능력을 감소시킨다. 종양은 그것이 어떤 종류든 두려움이 직접적인 형태로 나타난 것이다. 두려움은 분리, 방어와 같은 의미다. 암세포는 그들이 처한 상황을 좋아하지 않지만 그들에 대한 여러분의 저항은 그것들이 그 상태 그대로 머무르게 한다. 그들은 여러분의 저항이 사라지고 여러분이 저항 대신 수용하는 태도로 바뀌는 순간, 그리고 그것들을 사랑하게 되는 순간 자연스레 치유된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여러분이 달가워하지 않는 무엇인가를 혹은 누군가를 의식적으로 받아들이고 수용할 때 여러분은 두려움을 떨쳐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몸 안의 세포들이 원래의 자연스럽고 균형 잡힌 성장 모드로 돌아오게 된다. 균형 잡힌 성장은 언제나 항상성과 건강을 가져온다. 몸을 정화하고 소중히 보살피면서 적절한 영양분을 공급하는 것은 여러분의 몸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한 책임을 받아들이는 행동이고, 이 같은 행동은 여러분에게 몸에 대한 진정한 소유권을 돌려준다. 몸의 본래 권한을 되찾고 증상을 억제하는 약, 공격적인 치료법, 수술 등에 대한 의존에서 탈피하는 것은 여러분 스스로를 치유하는 데 있어, 즉 여러분의 몸과 마음과 정신을 치료하는 데 있어 가장 핵심적인 요소다. 생각과 느낌 그리고 감정의 힘은 어떤 물리적인 역량보다 몇 배나 강력하다. 그렇다. 여러분의 가슴이나 뇌에 종양이 자랄 수도 있지만 여러분은 그 종양보다 훨씬 더 강한 힘을 갖고 있다. 사실은 여러분 자신의 두려움 혹은 저항의 에너지가 종양을 만들고 그것을 유지시켜 주는 것이다. 종양을 먹여 살리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여러분의 사랑과 수용의 에너지는 그것들의 토대를 무너뜨리고 원래의 모습으로 되돌릴 수 있다. 여러분의 몸이 치유할 수 없는 문제를 일으킨다고 믿는 것은 너무나도 잘못된 생각이다. 암이 독립적인 힘을 갖고 있으며 여러분 자신과 다른 목적을 갖고 있는 치명적인 질병이라는 이론은 사후의 믿음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믿음이 현실을 만들고 있다. 몸은 우리에게 어떤 질병도 만들어낼 능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환경이 허락하는 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항상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다. 여러분이 처한 환경은 여러분 자신이 만든 것이다. 아침마다 잠에서 깨어났을 때 몸의 일부가 말을 듣지 않아 어려움을 겪으며 하루를 보낼 것인지, 아니면 제대로 움직이는 부분이 있음을 감사하며 하루를 보낼 것인지는 전적으로 여러분의 선택이다.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 다른 문제들에도 똑같은 논리가 적용된다. 시들어가는 식물의 뿌리에 물을 뿌려줄 것인지 아니면 떨어지는 잎을 보면서 애통해 할 것인지는 전적으로 여러분의 선택이다. 전에는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을 자기 치유에 관해 여러분은 많은 일을 할 수 있다. 여러분이 두려워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몸에 알려줘야 한다. 질병을 앓고 있는 부위에 두 손을 올려보자. 그리고 여러분을 위해 수고하고 있는 암세포에게 고마워하자. 그들을 가로막고 있는 독성 물질이나 여러 가지 폐색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살아있도록 하기 위해 가진 수단을 동원하여 애쓰고 있는 모든 세포들에게 감사해야 한다. 그들의 노고에 감사하고 여러분의 의식과 존재 안으로 다시 받아들임으로써 그들에게 생명력을 불어넣자. 러시아의 DNA 연구가 증명한 것처럼 누군가 옆에서 말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듯이 여러분 몸의 세포들 속에 있는 DNA 역시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 몸은 주로 파동에 의해 작동한다. 몸의 세포들과
그들이 안겨준 시련과 축복에 고마움을 표하는 것은 여러분이 만들어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파동이다. 실제로 감사의 에너지는 그것이 무엇이든 여러분 자신과 분리되어 있던 것들을 다시 연결해 준다. 바로 이런 이유로 고마움을 느끼는 마음이 우리 몸에서 치유가 일어나게 하는 비법이자 전제 조건이 되는 것이다. 여러분이 암세포를 사랑하고 연민의 눈으로 바라볼 때 비로소 암의 신체적인 원인과 비신체적인 원인을 진심으로 치유할 수 있게 된다.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아는 암이 질병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살아있는 본보기가 될 것이다.